안녕하세요, 비욘도로스입니다. 많은 주주들이 이번 주총에 실망을 하고 이 주식과의 연을 끊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비트마인 주주총회 총정리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중심에는 하나의 딜이 있습니다. 미스터비스트의 회사에 2억 달러를 투자했다. 우리 돈으로 약 2,700, 2,800억 원을 투자했다. 이 소식 하나로 시장이 완전히 갈렸는데요. 한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미친 유통망을 산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지금 5% 이더리움 모은다는 마반 프로젝트에 힘을 써야 하는데 그 큰 돈을 유튜브 채널에 투자하냐. 오늘은 이 딜이 미래에 좋은 환수가 될지 아니면 주주를 불안하게 만든 선택일 뿐일지 오늘은 팩트랑 구조를 가지고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먼저 정리하고 순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나면 보통 안도감이나 기대감이 남기 마련인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톱니에게 속았다, 경영진이 주주를 기만했다, 이런 강한 표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크게 문제 삼는 지점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주총 전 인터뷰와 영상에서 비탈릭 부테린과 샘 알트만이 연사로 참여할 것처럼 언급됐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주주들 사이에서는 사람을 모으기 위한 과장 아니었느냐 불만이 커졌습니다. 이건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의 문제인데 이러한 부분은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비판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미스터비스트에 대한 2억 달러 투자입니다. 특히 지난주 이더리움 매입 규모가 약 7,700만 달러로 비교적 적었던 시점과 겹치면서 그 돈으로 이더를 더 사는 게 맞지 않았느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 불만은 비트마인을 이더 축적 회사로 인식하고 있던 주주 관점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의사소통인데요. 주총 전에는 500억 주 증자 안건에 찬성해달라는 메시지가 잦았던 반면에 정작 주총 현장에서는 결과와 후속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역시 전략 이전의 신뢰 관리의 문제입니다. 여기까지의 비판들 저도 주주로서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톱니의 소통 방식은 분명 아쉬웠고 기대 관리 측면에서는 실망스러운 지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감정을 한번 내려놓고 다시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주들이 미스터비스트 투자에만 집중하는데 사실 여기서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단어는 마반입니다. 마반은 미국 내 물리적 서버에서 운영되는 이더리움 검증인 클러스터입니다. 규제 환경을 고려해 설계된 미국 전용 이더 인프라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비트마인은 이미 확보한 약 417만 개의 이더를 이 마반 위에서 직접 스테이킹할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이 단계만으로 연간 수천억 원 단위의 현금 흐름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를 바로 잡아야 하는데요. 비트마인이 미스터비스트에게 돈을 쓴 이유는 채널에 광고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건 B2B 인프라 파트너십에 가깝습니다. 미스터비스트가 준비 중인 금융 플랫폼을 가정해보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주 단순한데 365일 돈을 묻고 이자를 받을까? 그러면 클릭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 일어나는 일은 유입된 자금이 이더로 전환되고 이더가 마반에서 스테이킹됩니다. 스테이킹 수익이 발생하고 만기 시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합니다. 사용자는 이더리움을 쓰고 있다는 인식조차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모든 트래픽이 비트마인의 마반 위에서 돌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비스트의 채널 한 개에만 있는 약 4억 6천만 명의 이용자를 의식하지 못하게 이더리움 생태계로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부동산과 중개인 비유로 하나 정리해보면요. 여러분이 정말 입지가 뛰어난 강남 한복판에 초고층 빌딩을 살 기회가 생겼다고 가정해보면 그런데 중개인이 말을 바꾸고 표현이 과하고 좀 무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건물의 가치 자체가 사라질 수 있을까? 지금의 비트마인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중개인의 태도는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쌓고 있는 이더 5%라는 디지털 자산 기반 마반이라는 인프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숫자로 다시 보면 미스터비스트 투자 2억 달러, 비트마인 시가총액 대비 약 1% 수준이고 회사 자산의 대부분 약 95%는 여전히 이더 구조에서 있고 1%의 자본으로 수억 명 단위의 유입 채널을 확보할 수 있다면 위험 대비 보상 구조는 오히려 비대칭적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도대체 미스터비스트가 누구길래 시총 수조 원의 상장사가 2억 달러를 투자했느냐? 미스터비스트의 본명은 지미 도널드슨이고요. 1998년생이고 만 27세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메인 유튜버 채널 구독자 수가 약 4억 6천만 명이고요. 이건 서브 채널 합산이 아니고 메인 채널 하나만의 숫자입니다. 최근 90일 기준 누적 조회수는 14억 회 이상이고 영상 하나당 평균 조회수는 1억이고 좀 많으면 2억 회 이상 찍힙니다. 미국 슈퍼볼 시청자가 보통 1억 명 안팎인데 미스터비스트는 영상 하나로 슈퍼볼, 많게는 2배 이상 규모의 시청자를 정기적으로 모으는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미 국가급 미디어에 가까운 영향력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비트마인이 투자한 대상은 지미 도널드슨 개인이 아니고 투자 대상은 비스트 인더스트리즈, 즉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이미 컨텐츠 회사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는 피스터블스, 미스터비스트의 초콜릿 브랜드입니다. 출시 직후 조금 미비했는데 결국
미국 대형 유통 채널에 빠르게 들어갔고 연간 수억 달러 매출을 올리는 실제 소비재 사업입니다. 둘째로는 비스트 게임스, 아마존 프라임과 손잡고 제작한 초대형 글로벌 리얼리티 쇼입니다. 상금 규모만 봐도 어떤 방송 산업 레벨을 넘어서고 있죠. 그리고 셋째로는 글로벌 커머스와 IP 확장인데요. 컨텐츠를 상품으로, 플랫폼으로 전형적인 미디어 기업 확장 경로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기준 비스트 인더스트리스의 예상 매출은 약 4억 7천만 달러이고 이건 이미 중견급 플랫폼 기업의 숫자라 보입니다. 그러면 미스터 비스트가 플랫폼 회사인 건 알겠는데 그러면 왜 금융이냐? 이건 이제 문서로 확인된 팩트가 있는데요. 최근 미국 특허청에 미스터 비스트 파이낸셜이라는 이름으로 금융 핀테크 관련 상표를 공식 출원했습니다. 이 상표에 포함된 범위를 보면요. 웹3 기반 금융 서비스, 다운로드 가능한 지갑 소프트웨어, 그리고 금융관리 툴과 암호화폐 관련 기능 전반입니다. 실제 서비스를 염두에 둔 출원 범위이고요. 그리고 비스트 인더스트리스의 CEO 제프 하우센볼드는 외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 컨텐츠 회사가 아니라 금융 기능이 결합된 플랫폼을 준비 중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들이 직접 은행이 되겠다는 점이 아니고 기존 금융사나 핀테크와 협력해서 규제는 바깥에서 처리하고 사용자 경험은 플랫폼 안에서 가져가겠다는 구조입니다. 여태 문제는 누가 얼마나 쉽게 일상적으로 쓰느냐인데 기존 크립토 온보딩은 이랬습니다. 거래소 가입하고 KYC 인증, 입금, 매수 대부분 여기서 탈락하죠. 그런데 만약 미스터 비스트 컨텐츠 안에서 참여 보상은 자동 생성된 지갑으로 지급됩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는 지갑을 만든다는 인식조차 없이 이미 지갑을 갖게 됩니다. 이게 제가 이 구조를 지갑 활성화의 트로이 목마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비트마인이 이 회사에 투자한 건 광고가 아니라 리테일 금융 온보딩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유통구조에 대한 베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톰리의 말을 그대로 구조화해 보겠습니다. 톰리는 CNBC에서 미래의 금융은 은행 앱이 아니다. 서비스 속에 녹아드는 금융이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진화이다. 이 말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금융은 따로 존재하는 앱이 아니라 컨텐츠, 참여, 보상, 지갑, 결제 이 흐름 안에 자연스럽게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컨텐트, 인게이지먼트, 월렛, 파이낸스 이 흐름이 한 줄로 이어져 있죠. 비트마인은 이더리움이라는 거대한 자본 저장소를 가지고 있고 미스터 비스트는 그 자본을 실제로 쓰게 만들 수 있는 유통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톰리가 말한 핵심은 대규모 유통 플랫폼과 대규모 트레저리가 지금 이 지점에서 만난다. 이거 마케팅이라는 이야기보다 금융 인터페이스가 변화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CNBC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요즘 솔라나도 빠른데 왜 굳이 이더리움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속도가 아니라 금융 인프라의 조건입니다. 첫째로는 신뢰와 지속성이죠. 금융 시스템은 단 1초도 멈추면 안 됩니다. 이더리움은 출범 이후에 다운타임 0%, 즉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둘째로는 월가 표준이고요. 블랙블록의 토크나 프로젝트 포함해서 기관주도의 RWA, 스테이블코인, 디파이 구조 대부분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셋째로는 유동성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가장 많은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 자산이 이더리움에 모여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 세계 토크나 자산의 약 70%가 이더리움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기술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선택이 끝난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 비트마인에 대한 우려, 그것들에 대해 잠시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려는 우선순위의 충돌입니다. 비트마인의 가장 큰 약속이 이더리움 전체 공급량의 5%를 확보하겠다. 근데 현재 지표를 보시면 보유량은 약 411만 이더이고 점유율은 3.41%입니다. 목표치까지 아직 약 1.6%, 즉 190만 개의 이더가 더 필요합니다. 진행률로 따지면 약 68.2% 수준이죠. 주주들은 핵심 과업이 산더미처럼 남았는데 왜 굳이 지금 한눈을 파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투자금 2억 달러면 현재가 기준으로 수만 개의 이더를 매집해서 지분율을 즉시 3.5%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기회비용인데 이걸 문샷에 쓴 것이 최선이었는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 이것에 대해 옐로우 플래그를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이밍과 희석 우려입니다. 이번 주총에서 가장 충격적인 안건은 바로 발행 권한을 이제 5억 주에서 500억 주로 무려 100배를 늘리겠다. 이 안건이 이제 주총의 핵심 포인트였는데 이 투표 직전에 쉽게 고개가 끄덕여지는, 즉 주주들이 설득될 만한 투자 뉴스를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시장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이제 100배의 주식수 확대는 향후 대규모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주주가치 희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심리적 저지선을 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정체성의 혼란, 즉 문샷의 이질감입니다. 우리는 비트마인을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으로 보고 투자했습니다. 레이어2나 디파이 인프라를 기대했는데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를 예상한 건 아닙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미스트 비스트가 이제 과거에
나는 통장에 돈이 없다, 다 빌린 돈이다 말한 트윗이 보입니다. 바이럴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와 엄격한 금융 트레저리 모델을 운영하는 이런 이질감은 시장에서 복합기업 할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너네 정체가 뭐냐? 인프라 기업이냐? 미디어 홀딩스냐? 이런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 한번 해보면요. 이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건 마케팅이 아니라 리테일 금융 온보딩 유통망에 대한 투자이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구조가 이번 딜의 본질입니다. 위에 보시면 유테일 퍼널이 있고 아래는 레거시 크립토 퍼널입니다. 기존 크립토는 거래소 가입, KYC, 입금 매수 이 단계마다 이탈이 발생한다고 앞에 말씀드렸죠. 복잡하고 두렵고 귀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미스트비스트의 모델은 이제 컨텐츠 소비, 참여, 보상, 자동 지갑 생성, 자연스럽게 결제 금융으로 확장한다. 사용자는 블록체인을 배운 적도 없고 지갑을 만든다고 느끼지도 않았는데 이미 쓰고 있는 상황. 그래서 결과가 블록체인을 배우지 않고 쓴다. 이게 월가가 아직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는 지점이고 비트마인이 지금 베팅한 핵심입니다. 이 구조는 아직 사업 계획서에 문장 그대로 쓰여 있지는 않지만 미스터비스트의 상표 출원 내용과 비스터 인더스트리스의 기존 사업 방식, 그리고 톰리가 직접 말한 금융은 서비스에 녹는다는 논리를 보면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수익 구조를 잠시 보면요. 연 4% 스테이킹 수익률을 가정합니다. 현재 이더 보유량 기준으로도 연간 4억 달러 이상의 현금 흐름이 나오고요. 이더 가격이 3,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올라가면 평가 가치와 스테이킹 보상은 같이 움직입니다. 비트마인은 아직 시간이 필요해 보이지만 천천히 이더 위에서 자본을 배분하는 회사로 이동 중입니다. 디지털 자산 회사가 아니라 디지털 인프라 기업으로 재평가될 수 있는 지점을 조금 기다려 봐야겠죠. 앞으로 우리가 봐야 할 건 이제 세 가지인데요. 이제 첫째로는 이더 추가 매집 속도이고 2억 달러 투자 이후에도 본업인 5% 목표가 얼마나 빠르게 다시 진행되는가. 둘째로는 온보딩 전환율입니다. 차후에 미스터비스트 플랫폼에서 실제로 지갑이 생성되고 트랜잭션이 발생하는가. 그리고 셋째로는 희석 관리이죠. 자본 조달이 주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통제될 것인지. 이 질문의 최전선에 이제 비트마인이 서 있는 거고요. 이더리움이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실생활 금융으로 쓰이기 시작하는가, 그걸 봐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